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도 참 드라마틱했어. 내 인생 드라마로 쓰면 대하 드라마 한 편은 돼. 그러는 어른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그렇게 구구절절 고생고생한 어른들 삶까진 못 되더라도 제 인생 역시 한 편의 드라마틱한 단막극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통해 제 오래전 묻어뒀던 과거의 일들까지 파헤쳐지며 생각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된 저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현재 결혼 20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결혼 20년 차이지만 저희에게 아이는 없어요. 사실 초반에는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좀처럼 생기질 않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고 처음엔 이런저런 참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 아이가 결혼 생활의 전부도 아닌데 오로지 임신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써가며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아쉬워는 하셨지만 그런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보다는 시가에서 손주를 더 원했었어요. 남편이 외동인데다가 시부모님 두 분이 다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아이 갖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죄송은 무슨, 죄송할 일도 많다 얘. 어디 그런 게 사람 마음대로 된댔니? 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고 천지신명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뜻인가 보다 해야지. 사실 그리고 말이 나와 말인데 나는 우리 태수 결혼한 것만 해도 고마워. 내가 너 아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란다니까. 내가 누누이 말했었잖니. 난 우리 아들이 저러다 장가 한번 못 가보고 노총각으로 평생 늙어가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었다니까.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 숫기가 없고 순진한 성격이라 저랑 만나기 전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본 모태솔로였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으니 당시로선 홍기를 놓칠까 걱정만 하던 시가에선 결혼하겠다고 나를 데려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했었죠. 저희 부모님들도 시가에서도 아쉬워는 했지만 저희 부부가 내린 선택을 존중해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없는 삶이 익숙해졌죠. 제 나이도 50이 넘어 부부 둘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없지만 대신 그래서 좋은 점들도 많았고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다른 부부들에 비해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었죠. 얘, 너 애 안 낳기로 한 거 진짜 잘한 짓이야. 애 낳아봐라. 그게 뭐 평생 애니. 어릴 때나 예쁘지. 머리 좀 굵어졌다 하면은 엄마고 아빠고 내팽개치고 지 친구들 쫓아다니기 시작하지. 문 탁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 이제 대학 갈 때 됐다고 나한테 신경 꺼. 그러는데 아휴 저걸 그냥 내 새끼만 아니면 콱 싶더라니까. 니네 보면 부럽다 부러워. 에이그 괜히 맘에 없는 소리하고 그런다. 아니야, 맘에 없는 소리가 아니라 넌 몰라. 애 있는 부부가 어디 신혼 같을 수가 있는 줄 아니.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정으로. 근데 니들 부부 봐라. 니네 주말이면 손잡고 영화 보러 다니지. 꼬박꼬박 기념일 챙기지. 부럽다 부러워.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희는 자녀 없는 부부 나름의 장점을 살려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랑 한 약속을 좀 가볍게 여기는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나랑 분명히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몰라, 난 기억이 없다니까. 진짜 나랑 약속한 거 맞아?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요즘 진짜 자꾸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요즘 자꾸 보채고 떼쓰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신혼이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적당히 좀 하고 지내자. 뭐? 참, 그걸 말이라고 해? 저랑 같이 주말에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기로 해놓고선 자기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자기 다른 일 있다며 생전 않던 짜증을 내질 않나. 오히려 저를 과민 반응에 예민한 여자로 몰아가질 않나. 남편은 절대 그러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어서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점점 더 수상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주말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나 몰래 뭐 어디 꿀단지라도 숨겨놨어? 내가 말 안 했나? 나 동호회 하나 들어서 요새 좀 바쁘네. 갑자기 무슨 동호회야?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거 했다고? 나이 드니 안 하고 싶던 것도 하게 되고 뭐 그러나 보지 뭐. 무슨 동호회인데? 부부 동반은 안 되는 거야? 여보, 당신도 자기 생활 좀 가져. 우리가 20살도 아니고 이제 각자 삶을 좀 살아야지. 안 그래? 당신도 어디 모임 같은 거 없나 한번 찾아봐. 나 늦었다. 갔다 올게. 토요일만 되면 무슨 동호회 모임이 있다면 나가는데 무슨 모임인지 뭘 하는지 물어보면 대충 둘러대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하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제가 제 남편을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딱 왔죠. 이 남자 거짓말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대체 뭘 속이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전 혼자 고민하면서 괜히 불안감만 키우다 친구들한테 털어놓게 됐죠. 바람이네 바람이야. 안 그러니 영이야? 내 느낌은 딱 그런데. 내 느낌도 그래. 이건 100% 바람이다. 아니야. 니들도 내 남편 봐서 알잖아. 그 사람이 어디 그럴 사람이니? 나 만나기 전까지 30이 훌쩍 넘도록 모쏠이었던 인간이잖아.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 듣는 성격이라 나랑 말 놓기도 1년이 걸렸는데 그 주제에 바람은 무슨. 제가 확신에 차 말을 하자 친구들은 그런 절 보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아이고 진영이 얘 순진한 것 좀 봐라. 야 바람 피우는 놈 바람 안 피우는 놈이 뭐 따로 있는 줄 아니? 대한민국에 뭐 달린 놈들 한번 살펴봐라. 유부남 중에 아마 19은 바람 피우거나 어디 가서 엄마짓 하거나 그런다는데 뭐 그놈들은 다 그럴 만한 주제가 돼서 그러는 줄 알아? 네 남편보다 더 주제 안 되는 놈들도 다 뒤에선 구린 짓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얜 50이 넘어도 아직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그래. 그리고 요즘 그놈의 동호회가 완전히 불륜의 온상이라잖아. 같이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볼링 치러 가고 그러다 교회 가고 모텔 가고 뽕짝뽕짝 춤추러 가고 그러는 거라니까. 아무튼 너 진짜 잘 지켜봐. 평생 알았다고 해도 너 남자는 절대 속 모른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니. 내가 다 경험해서 우러나서 하는 조언이야. 절대 믿지 말고 한번 유심히 잘 지켜봐. 알았지? 친구들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해서 그 뒤로 조용히 남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 남편이 4박 5일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은 몇 달에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가곤 하는데 원래 좀 세심한 성격이라 해외 다녀오면 깜짝 선물을 하곤 했었거든요. 한 번 묻지 않고도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 액세서리나 머플러 같은 것들을 종종 사다 주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는 선물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 사람 진짜 변했구나 싶어져 마음이 쿵 하는 기분이었죠. 당신 짐 내가 정리해 줄까? 아니야, 됐어. 놔둬. 내가 샤워하고 나와서 할게. 그래, 그럼 옷만 좀 걸어둘게. 바로 말려야 나중에 냄새도 안 나고 구겨지지도 않지. 자잘한 건 당신이 정리해. 그냥 놔둘 테니까. 그렇게 남편의 캐리어에 있던 옷들을 꺼내 정리를 하는데
캐리어 속 지퍼 안에 얼핏 상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상자에 그려진 로고는 제가 익히 아는 브랜드 로고였어요. 바로 여자 향수 브랜드였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향수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걸 알고 있어서 아, 역시 안 까먹고 사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짐 속에서 이미 보긴 했지만 대놓고 먼저 아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깜짝 선물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모른 척하고서 언제 줄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와서도 저녁을 먹고도 남편은 내내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당신 혹시 이번엔 뭐 안 사왔어? 뭘 사와? 아니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당신 출장 갔다 오면 항상 선물이라고 뭐 하나씩 챙겨오고 그러잖아. 이번엔 당신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래, 미안. 내가 이번엔 깜빡했네.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공항에서도 시간 맞추느라 힘들어서 수속 받고 나오기 바빴거든. 미안해. 그래? 그래, 알았어. 남편은 깜빡하고 못 사왔다고 하더군요. 전 향수를 분명히 봤는데 말이죠. 그때 뭔가 딱 직감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그건 여자 선물인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도 아니겠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확인해 본 캐리어 속에선 이미 향수가 사라진 뒤였어요. 진짜네. 이미 누구 갖다 준 거구나. 진짜 바람난 거야, 이 남자? 제 마음속에선 이미 확신을 내리고 있었고 배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여보, 이거. 향수네? 웬 향수야? 내가 출장 때 못 사온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말이야. 백화점 면세점 들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하나 샀어. 당신 이 브랜드 좋아하잖아. 그래, 고마워. 남편이 저한테 향수를 내밀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받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 줬더니 향이 별로라고 했나? 그래서 나한테 처분하나 싶기도 하고 아님 그 여자랑 뭐가 어그러져서 옛다 너나 가져라 하나 싶기도 했죠. 전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말이 곱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태도도 묘하게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당신 진짜 요즘 자꾸 왜 그래? 사사건건 시비 걸고 뭐만 하면 딴지 걸고 안 하던 질투에 의심까지 해대고 갑자기 무슨 의처증이라도 도졌어? 뭐?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당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이래? 몰라, 모르겠어. 난 그냥 당신이 점점 집착하고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솔직히 이제 당신이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 같지도 않아. 기가 막혀. 그럼 난 뭐 당신이 좋은 줄 알아? 우리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그게 서로한테 좋겠어. 뭐? 생각할 시간? 무슨 생각할 시간? 우리가 무슨 연애하는 청춘들이야? 말 돌려 하지 말고 똑바로 해.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 이거야? 그 뜻이냐고. 누가 이혼하재? 그냥 각방 쓰자는 얘기야. 각방. 솔직히 요즘 이런 상태로 당신도 나랑 한 침대 쓰고 싶은 마음 없을 거 아니야. 그냥 따로 자자고. 내가 서재에서 잘게. 당신은 그냥 안방 그대로 써. 그동안은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쓴 적은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각방을 쓰자고 말하더라고요. 모르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각자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각자의 자유도 위해서 아예 각방을 쓰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들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각방 얘기라는 남편 말에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래, 각방 써. 누가 뭐 아쉬울 줄 아나? 속으로는 기분이 확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각방살이를 한 지 반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나 해외 출장 잡혔어. 내일 가서 7박 8일로 다녀올 거야. 그래, 알았어. 다녀와. 어느 날 남편이 7박 8일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딜 가는지, 무슨 일로 가는지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해줬을 테고 저도 이것저것 물어대곤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죠. 남편은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따로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기 전날 누군가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너무 좋죠.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럼요. 상당히 흥분한 듯 기쁜 목소리가 들리기에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내 기분은 어떻건 말건 저만 혼자 신난 모습이 빈정상하기도 하고 순간 출장이 아니라 무슨 여자랑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거 아니야? 싶은 의심이 들어 노크도 없이 문을 확 열었죠. 그러자 신경질을 팍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통화 중인 거 안 보여? 갑자기 문을 열고 그래? 근데 그 순간 전 분명히 전화기 속 목소리를 들었죠. 여보세요? 태수 씨, 여보세요? 전화기 속에선 의아한 듯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직감, 아니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인간 진짜 바람났구나. 모쏠에다 내가 첫 여자라고 그렇게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기어코 50줄이 넘어서 바람이 난 모양이다. 그리고 한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나 갔다 올게. 잘 있어. 남편이 한동안 멀리 가건 말건 전 배웅도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냥 남편을 보냈고 그렇게 간 남편은 출장을 떠난 뒤 한나절이 지나도록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아주 지금쯤 좋아 죽나 보지 뭐. 누군진 몰라도 그 여자랑 아주 희낙낙하실 텐데 전화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 둘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제겐 그 한나절의 시간이 마치 지옥 같았어요. 20년의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싶어 허탈감과 분노가 함께 차올랐죠. 남자 바람 한 번쯤은 눈 감아줘도 된다. 그런 생각 따윈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냥 있었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할 만하다. 무조건 이혼감이다 싶더라고요. 일주일이나 있다 올 테니 이놈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 마음 다 정리하고 서류까지 다 마련해 놓고서 이놈 돌아오면 증거 확실히 잡아내서 이혼하자고 해야지. 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철두철미하지 못한 인간이니 분명히 무슨 증거라도 남겨올 거다 싶었으니까 물증까지 하나 찾아내면 제게 유리할 테니 더 좋고요. 그렇게 이놈이 기어코 전화 한 통을 안 하는구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며 밤새 뒤척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요즘 워낙 스팸 전화가 많잖아요. 받았다 하면 죄다 광고 전화인 통에 전 원래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같은 번호로 3번 연속 계속 전화가 오기에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가 올 때는 전화를 받아봤죠. 네, 여보세요? 네, 여긴 병원인데요. 문태수 환자 보호자 장진영 씨 되시나요? 네, 제가 장진영인데 무슨 일이시죠? 병원이라뇨? 지금 문태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수술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아니, 그럴 리가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저는 내 남편이 아닐 거라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영인이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어머, 진영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응급실에 있대.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어제 아침에 해외로 간 사람이 하루나 꼬박 지나서 여태 국내에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다니. 얘 혹시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야? 네가 그랬었잖아. 웬 여자랑 히덕거리면서 통화하더라고. 그냥 국내에 둘이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친구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 병원 갔는데 웬 여자랑 같이 입원해 있으면 어쩌지?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별별 상상을 다 하며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가 저를 수술실로 부르더군요. 지금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인데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수술실로 좀 모시겠습니까? 전 의사를 따라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안엔 제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남편 모습에 놀라기도 잠시 저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죠. 참 제가 의사 생활 몇십 년 만에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의사가 남편의 복부 부분 천을 걷어 보여주더군요. 전 그걸 보고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의 배 위에 문신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문신으로 새겨진 건 다름 아닌 제 이름 그리고 제 연락처였어요. 문신으로 새겨진 건 다름 아닌 제 이름 그리고 제 연락처였어요. 남편의 인적사항과 다른 연락처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상처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질 않았고요. 아니, 언제 이런 문신을... 여기 이 문신 덕에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렸던 건데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는지... 간호사의 말에 들여다본 곳에는 문신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말이 새겨져 있더군요. 그 문신을 보자 숨이 턱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 이런 판정을 받은 건지, 그럼 이걸 새긴 지 얼마나 된 건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그간 있었던 일들과 이해되지 않던 남편의 행동들이 막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을 다 정리하기 전에 일단은 수술이 우선이었죠. 전 남편의 수술 동의서부터 작성하고 무사히 수술이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게 됐죠. 일단 이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사고 날 확률이 현저하게 높죠. 사실상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운전을 금지하게 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이란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본인도 그 순간의 판단을 잊고 그냥 무리하게 운전을 한 모양인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사실조차 아무것도요. 대체 무슨 상황으로 그런 사고가 나도록 운전을 했는지, 아니 애초에 알츠하이머 판정은 언제 받은 건지, 왜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건지, 해외 출장 얘긴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깨어나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며칠 후 드디어 남편이 눈을 떴죠. 그대로 남편을 와락 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좀 차린 남편에게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죠.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던 거야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고 문신까지 새겨가면서 왜 그랬어 왜?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엔 대답을 안 터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동생 찾아주려고 그랬지. 그 말에 전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죠.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동생 타령이야. 내 기억이 다 달아나기 전에 내가 나한테 준 숙제였어. 당신 동생 찾아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쏘다녔던 거야. 내가 꼭 찾아주고 싶었는데. 아니 그럼 그동안 혼자 내 동생 찾으려고 그렇게 다녔던 거였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절 외동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에겐 11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죠. 이걸 알고 있는 건 저희 가족과 남편뿐이었고요. 동생을 잃어버린 건 제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빠 회사는 갑작스레 부도를 맞았죠. 엄마 아빠가 말해주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 집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험상궂은 사람들이 아빠를 찾아와 소리를 질러대고 당시 전 그런 상황들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걸 알 만큼은 되는 나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더러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행? 진짜? 우와!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진영이 어디로 가고 싶은데? 바다 보러 가고 싶어. 그래, 바다 보러 가자. 바다로 가자.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아빠가 모는 차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어요. 당시 저는 폭풍 같은 일들이 몰아치고 난 후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여행도 가고 편안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도피였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로든 막 달려 어디 땅끝 마을쯤 되는 바다로 달려갔던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이 아주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민박에 묵고 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갑자기 전 잠에서 깼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런 저를 보고선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님 잠깐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냥 자고 있어. 다시 자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가서 맛있는 과자랑 아이스크림이랑 사서 올게. 알았지? 전 의아했어요.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오겠다던 엄마 아빠가 잠든 동생을 안고 나가는 게 의아했죠. 잠든 동생을 왜 굳이 안아서 슈퍼에 데리고 가는 걸까? 그냥 두고 가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맛있는 걸 사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지만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돌아온 엄마 아빠를 보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저는 그냥 잠든 척 눈을 꼭 감고 있었죠. 그런데 눈을 감고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돌아온 엄마 아빠의 손에는 과자도 아이스크림도 그리고 제 동생도 없었다는 걸요. 엄마 아빠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도 그냥 그렇게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 아빠에게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말하지 않았고 저는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그때 가장 크게 울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죠. 그 뒤로 저는 아무도 모르는 아주 깊은 비밀을 간직한 아이가 됐고 아주 과묵하고 조숙한 아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동생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저희 가족에겐 금기가 되었어요. 동생에 대해 떠올릴 시간도 없을 만큼 엄마 아빠는 힘들게 일을 했죠. 우리 또 이사가? 또 빚쟁이들이 찾아온 거야? 빨리 짐 챙겨. 얼른 가야 돼. 설명은 이따 가면서 할게. 저희 가족은 빚쟁이가 못 찾을 곳으로 몇 번이고 이사를 가 그곳에서 다시 여러 번의 새 출발을 했고, 부모님은 밤낮 없이 일만 했고 저는 그런 엄마 아빠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마침내 동생에 대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게 된 건 결혼 후 제 남편에게였습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꾹 눌러왔던 마음을 다 터뜨리면서 그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희영이.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아니, 내 잘못이기도 해. 사실 나도 알았어. 그때 엄마 아빠가 희영이를 안고 나갈 때 사실 나도 직감했어. 몰랐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야. 어딘가 버리려고 놔두고 오려고 그런다는 건 나도 알았어. 그때 나라도 말렸어야 했어. 이건 아니라고. 그래도 내 동생 버리지 말라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때라도 쓸걸. 그렇게 눈 꼭 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때라도 쓸걸. 내 동생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우리 희영이 어디서 불행하게 크고 있으면 그 죄를 난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렇게 남편 품에서 거의 통곡을 하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바로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알츠하이머 판정받은 지 이제 딱 1년쯤 됐어.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난 내 걱정보다 당신 걱정이 먼저 되더라. 나 당신 남편으로 사는 게 그냥 인간 문태수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익숙해졌었나 봐. 장모님, 장인어른도 건강 안 좋으시고 위태위태하신데 나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한 거야. 남편은 저희 부모님마저 상태가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자기까지 어떻게 되고 나면 그 다음 혼자 남겨질 제가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 오래된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가족력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오래 고생 중이시고 아빠는 집에서 누워만 계신 지 한참 되셨죠. 오래전 건물 짓는 공사판에서 일을 하던 아빠는 3층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척추를 다치면서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중소건설회사 운영하며 공사 인부를 거느리고 지휘만 하던 아빠가 생전 안 해보던 일을 저를 키우느라 뼈 빠져라 하시다가 그렇게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에 한때 큰 죄책감도 들었었죠. 그 와중에도 아빠는 산재가 인정되어 달에 몇백이 나오니 다행이라고 본인이 버는 돈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고 말해 기어이 제 눈물을 자아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친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되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꼼짝없이 혼자 남겨질 테니까. 그래서 당신 동생, 유일한 가족인 동생을 꼭 찾아주고 싶었어. 당신이 많이 그리워했던 거 알아. 말은 안 했지만 몰래 숨겨놓은 동생 사진 당신이 가끔 꺼내보면서 울곤 했던 것도 나 다 기억해.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아? 나에 대한 건 왜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거야, 당신? 돌이켜 생각해보니 남편이 조금씩 변해간다고 생각했던 건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1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더군요. 그래, 그쯤이었다. 당신이 정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딱 그쯤이었어. 당신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병원에 갔던 거지? 그리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게 한 6개월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문신까지 이렇게 새기게 된 거였어. 그럼 혹시 당신 나한테 각방 쓰자고 했던 것도 혹시 이것 때문이었어? 당신 몸에 새긴 문신 내가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 맞지? 각방 제안도 틱틱대고 짜증을 내며 절 멀리한 것도 모두 일부러 그랬던 거라는 걸 전 그제야 알게 됐어요. 모두 제가 자기 몸에 새긴 문신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걸요. 아니, 대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래야 같이 병원을 가든 무슨 방법을 찾아보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늦게 알게 하면 어떡해, 어? 대체 언제 말할 생각이었던 거야, 당신? 내가 알츠하이머라고 말했어 봐. 당신 하늘 무너진 듯 슬퍼할 게 뻔한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 어차피 곧 알게 될 거
당신이 슬퍼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어, 난. 내가 알츠하이머란 거 알고 나면 당신은 어떻게든 내 옆에 있으려고만 할 거잖아. 걱정돼서 당신 일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도 못 만나고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내가 당신 동생은 어떻게 찾아주겠어. 나한텐 그게 제일 중요한 과업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둘 순 없었어. 그렇게 남편은 저를 속이고 제 동생을 찾는 일에 전념했던 거였어요.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몇 명 특정을 지을 수 있게 됐어. 워낙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게 몇 명으로 추리는 것도 한참이 걸렸는데 드디어 몇 명으로 좁혀지니까 그것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당신한테 7박 8일 해외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던 거야. 그렇게 제게 거짓말을 한 후 남편은 일단 저희 부모님부터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제 동생의 존재를 잊기 위해 노력하셨었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떠올릴 때마다 미안하고 힘들고 죄책감만 드는 기억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오랜 설득 끝에 부모님도 동의를 하더군요. 그 뒤 남편은 그 사람들을 모두 전국을 돌면서 만나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고아원 원장들, 수녀님들, 입양기관 관계자들, 입양한 부모 등등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던 건 바로 고아원에 계신 수녀님 중 한 분이었던 거고요. 내가 토요일마다 동호회 간다고 했던 건 병원 진료 때문도 있었고 연락 닿은 시설이 있으면 필요차 방문을 해야 해서 그랬던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다른 변명이 안 떠오르잖아. 당신도 알지? 나 거짓말 못하는 거. 그래, 당신 진짜 거짓말 못하더라. 너무 티났어. 그래서 난 오죽하면 말도 안 되는 오해하고 당신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당신이 뒤에서 이렇게 나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의심이나 하고 당신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다니 나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니?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야말로 미안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말이야, 여보. 그냥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하나 있고 그런 예쁜 병이 아니더라. 단순히 그냥 기억만 싹 사라지는 그런 병이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정말 몹쓸 일이야. 마음 상태도 너무 불안정해지고 자꾸 생전 느껴지지도 않던 감정들이 들고 막 화도 불쑥불쑥 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자꾸 상처 줬을 거야.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갑자기 화내고 그러고 기억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당신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이유로 나한테 상처받은 게 있다면 제발 잊어주라. 내가 다 미안해. 무슨 이런 착한 남자가 다 있어. 당신에 대한 건 나 하나도 안 잊을 거야. 아픈 기억도 좋은 기억도 내가 당신 대신 다 기억할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미련 맞은 남편. 미련 맞게도 착한 제 남편 때문에 전 참 눈물을 많이도 흘렸습니다. 남편은 꼭 자기 손으로 동생을 찾아주고 싶었는데 이놈의 병 때문에 사고가 나 그걸 못해주게 됐다고 한탄을 했지만 동생 이전에 일단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사고에서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데만 집중한 후 저는 남편이 모은 정보를 토대로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난 끝에 마침내 잃어버린 제 동생과 재회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저희가 사는 지역과는 차로 3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더군요. 제 동생이라는 건 동생이 가지고 있던 팔찌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당시 어린 동생의 팔에는 돌에 맞춘 금팔찌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팔찌가 없었어도 알았을 거야. 너 정말 우리 희영이 맞구나. 너 나랑 눈이 똑같아.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고마워. 고마워, 희영아. 내가 정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한참을 동생을 부여잡고 울다 가까스로 진정을 한 후 엄마에게도 마침내 찾아낸 동생을 보여드렸죠. 그때 눈물의 상봉은 거의 남북 이산가족 못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요? 혹시... 아니다. 살아계셔. 근데 집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가 먼저 널 보러 왔어. 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응? 어떻게 살았어? 그때 그 성당 고아원... 엄마는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또 한참을 울어야 했죠. 사실 그때의 기억은 엄마에게 큰 고통으로 남아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하겠니? 당시에 우리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든 어디로든 도망을 쳐야 했어. 삶의 터전을 어디라도 다시 잡고 살아야 했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연고가 있는 데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무작정 달렸어. 땅끝까지 갈기새로 달리다가 어둑어둑 밤이 돼 보니 어느 마을에 도착해 있는 게 아니겠니? 그러고 민박집을 잡아놓고 그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방 하나 있는 집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거기 방이라도 구할 생각으로 일단 어슬렁거려 보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그 마을 구석에 성당이 하나 있더구나. 고아원이 딸려있는 성당이었지. 그 순간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들었다.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고 앞으로 또 몇 번을 쫓겨다녀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그놈들이 또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모 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더구나 아기는 빽빽 울어대지. 그 아기 소리를 어찌할 수도 없으니 누가 찾아왔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런 못된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렇게 밤중에 엄마 아빠는 제가 잠든 사이 동생을 그곳에 맡길 작정을 하게 됐고 하지만 영영 다시 찾아오지는 못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사실 그러고 한 몇 년만 있다가 다만 1, 2년이라도 있다가 다시 찾아올 작정이었어. 절대 영영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정말 천벌을 받을 거다. 엄마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당시 그 바닷마을 근처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빚쟁이들이 제 초등학교 기록을 찾아 저희 가족을 다시 찾아내는 바람에 다시 쫓겨나듯 거처를 옮겨야 했거든요. 그렇게 급히 쫓기듯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동생과 갑작스레 멀어지게 됐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 아빠가 사고를 당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널 그렇게 두고 온 지 한 6, 7년쯤 지났나? 그래, 그쯤 됐을 거야. 친영이가 대학 갈 무렵이었으니까. 그쯤 되니 우리도 조금은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 빚도 어느 정도 청산했고 그래서 다시 그 마을을 찾았었다. 널 다시 데려오려고. 이건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엄마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없었죠. 널 데려오려고 갔는데 거기엔 이미 네가 없었어. 아니, 너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성당도 고아원도 그 일대 자체가 아예 사라진 뒤였어.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질 않더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다. 여기가 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그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딜 갔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는 사람은 하나 없었어. 그렇게 졸지에 널 영영 잃어버리고 만 거야. 그리고 그 기억의 나머지 조각은 동생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갑자기 저희가 다 흩어져서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도 울었었죠.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정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마을 일대가 싹 개발이 되면서 한마디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었나 봐요. 리조트 호텔인지 뭔지 그런 게 들어선다고 마을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마을 사람들도 저희도 다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당시의 일로 저희 가족은 다시 만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였더군요. 너 우리 원망 많았지? 왜 아니겠니? 왜 아니겠어? 내가 이 벌을 다 어떻게 받겠니? 이 죄를 다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어? 어릴 땐 솔직히 그랬어요. 저 별로 착한 애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애들은 꿈에 부풀어서 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처럼 시련 좀 겪다가 다시 가족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 환상을 품는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고아원에 사는 내내 전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자각해야 했죠. 그래도 그때 그 성당에 있을 땐 좀 나았었는데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은 영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고아원 원장은 막말을 해대고 거기에서도 나름의 텃세는 또 얼마나 심한데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습지만 그 안에서도 좀 서열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애들은 부모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는데 전 그것조차 없었으니까 서열 하위였어요. 아예 낳자마자 버려진 거였으니까. 얼마나 나쁜 부모면 낳자마자 그 갓난애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진짜 힘들더라고요. 청소년기엔 방황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니요, 죄책감 가지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어릴 땐 그랬었는데 크면서 오히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니까 더더욱이요. 어느 날 저희 애를 품에 딱 안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야. 내가 엄마 품에 있는 것보다 다른 데서 크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니 그랬을 거야. 아이 키워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천금 같은 자식을 뭘 준다고 해도, 세상 어떤 걸 준다고 해도 바꾸기 싫은 이 자식을 부모가 뭐 좋아서 버렸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원망만 하고 살다가는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다 잊고 그냥 가족들이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만을 바랐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와 행복하다고 동생은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형부, 너무 고마워요. 형부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오지도 못했을 테고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밖에서 먼저 저희 셋을 만난 뒤 동생은 며칠 뒤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아와 아빠도 만나게 됐어요. 집에 거의 누워만 있다시피 하는 저희 아빠가 동생을 보고서 막 몸을 일으켜 안고 싶어 하는 모습에 저 역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동생은 이후 저희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지금껏 못했던 가족 모임도 하고
엄마 모시고 여자끼리 셋이 온천 여행도 다녀왔죠. 평생 마음속에 한으로 품고 살던 딸, 그리고 동생을 만나게 돼 저희에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린 것만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보고 싶던 제 동생을 다시 만나게 해준 고마운 내 남편. 제 남편은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진 알츠하이머 증상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때때로 저를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 절 기억해주고 있고 또 제가 옆에서 열심히 케어하며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저희가 얼마나 더 같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행복한 기억을 쌓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감히 어떤 교훈을 늘어놓을 주제는 못 되지만 그래도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기억하고 행복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고맙다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영원할 것만 같은 날들이지만 때로 세상은 너무 잔인하게도 저희에게 그런 행복을 오래 주진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모두들 노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